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통과학 팟캐스트, 정통과학 팟캐스트의 창시자 국내라고 알려지길 원하고 있어요. 정통과학은 별로 이 시간에 다룬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정통과학 팟캐스트의 선두주자, 창시자 1위 과학 팟캐스트가 많이 있어요? 몇 개 없고요. 예. 저희 앞에도 있긴 했는데 좀 많이 안 들으셨어요, 사람들이. 예. 몇 개 없고 그중에서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저희가 페이스북으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제보?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선생님인데 요즘 다중지능 지문 적성 검사란 걸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다중지능 네. 지문 적성 검사 어렵네요. 네, 어렵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엄지와 검지를 기계에 갖다 대면 네. 이 지문의 형태를 읽어서 아이에게, 학생에게 지능과 적성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교육청에 있는 이제 학생 진로 페스티벌에 부스도 설치하고 네. 몇백 명한테 검사해 준다고 그러고 이제 뭐 예산도 돈도 요구를 하고 이게 뭡니까? 검사의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뭐 지문으로 한다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지문으로 지문 손가락에 있는 지문으로 지능하고 적성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네. 좌뇌, 우뇌, 대뇌 발달 비율. 지문으로? 네, 지문으로. 그 주성향 및 잠재 성향.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의 8대 다중지능 우월순위. 이 8대 다중지능이란 건 우리가 왜 뭐 공간지능, 수리지능, 언어지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8대 이제 다중지능이란 건 이제 있는 이론이죠. 예. 근데 이걸 어쨌든 지문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학습 예민도, 학습 스타일, 타고난 성격 및 지능에 맞는 직업군, 그리고 성장 길잡이. 이거를 지금 학교에서 실제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일부 학교에서 특목고에서 이런 걸 했다는 이제 이 자랑이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체. 특목고에서 했다. 네, 그리고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무료로 또 계속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가능지능 지문 적성 검사라고 하는 검사 툴로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특정 학교에는 영업에 성공하여 이런 검사를 하였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라는 제보가 와서 네. 그럼 이게 뭔가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네. 이 중학교 선생님 저한테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는 반대를 해가지고 안 하셨다고 해요. 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이 점포들이 있어요. 네. 점포들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간판과 명함에 사주, 장명, 그리고 다중지능 지문 적성 검사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집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업체의 간판에요? 예, 간판의 명함에도 제가 직접 사주와 봤고. 이걸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사주, 장명, 그리고 뭐 재물, 진로, 취업, 결혼, 이사, 미래 이런 말두고 함께 다중지능 지문 적성 검사가 붙어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아니 사주와 장명 뭐 결혼이요? 예, 뭐 재물, 흔히 점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이사 예. 이런 게 다 적혀 있고. 이거는 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게 과학적인 검사를 한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근데 막상 가보면 이제 가게는 이렇게 돼 있고. 가게는 네, 그러니까 철학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검사를 하는 이 점포들이 있어요. 점포. 네. 네. 그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 지인이 직접 가서 이 실험을 해봤거든요. 어쨌든 이 다중지능 이론과 이 지문 적성 검사 일단 굉장히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하나같이 보이지만 예. 다중지능 이론은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이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가 예. 인간의 지능이 그냥 IQ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예. 뭐 수학자라는 사람, 뭐 공간 뭐 이렇게 그렇죠. 나눠진다. 수학은 못해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고. IQ 하나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인데요. 여기에는 지문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요. 그럼 이제 지문과 이게 관련이 있다고 붙여버린 거고 있는 것처럼 붙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제 지인이 직접 이제 무료 체험을 받으러 갔었어요. 네. 갔는데 이제 약식 검사라고 해서 무료이기 때문에 엄지와 검지만으로 검사를 합니다. 정식 검사는 10개를 다 한대요. 아하.
또 와중에 또 문제에 답을 쓰는 검사지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검사 문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지문으로 하는 것인지도 약간 의문이 적성 검사할 때 묻게 되는 질문 문항들이 또 따로 옆에 있고요. 실제에 가까운 게 있고, 네. 근데 지문은 딱 검사가 지문 또 하고 근데 두 개를 섞어서 이제 결과를 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네. 거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석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지금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역 일자리 박람회 부스를 열고요.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 부스를 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료 체험을 시키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학부모들이 이런 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녀들의 학습 스타일이라든가 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근데 그런 거를 적성 검사를 통해서 묻는 네. 학부모들도 있지만 사주나 점집에 가서 묻는 부모들도 많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접점이 만들어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지금 생각해낸 거 아닐까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저도 그럴 이게 것 같은데. 살짝 과학의 외피를 씌워서 이제 네.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근거가 뭡니까? 본인들이 연구 주장하는 논문이라든가 예, 뭐. 과학적 근거들이 있는데요. 네. 제가 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봤는데 일단 이 해럴드 커밍스라는 분이 만든 지문 분석학, 그러니까 피문학이라고 해요, 이런 걸. 예.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네. 뭘 확인한다 이런 건데 이 해럴드 커밍스라는 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 네. 적성 지능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게 아니고 단지 옛날 사람인데요. 네. 지문이 각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유니크한 지문의 형태로 뭐 사람을 나눌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 지문을 통해서 뭐 범인을 추적한다거나 네. 이런 것에 기초를 확립한 분이지 지능 적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구글링을 해가지고 지문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찾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나머지 분들도 무슨 뭐 베릴 허친슨이니 뭐 샤롯데 울프나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절반 정도는 그냥 작가입니다. 손금 책 쓴 분. 한 7, 80년 전에 미국에서 현대적인 손금 가이드 뭐 이런 책 쓰신 분이고. 이것도 영어로 성꿈이 뭔지 쳐가지고 찾으신 것 같은데. 예, 그 뭐 손은 말한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성, 당신의 인생. 역시 손금을 쓴 분들이 나오고요. 혈액형으로 성격 분류하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접근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게 더 이제 무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이 피문학이라는 학문과 다중지능이라는 증거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요. 예, 그리고 피문학 같은 경우에 지문으로 우리가 이 정도 연구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장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혹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약간 이상한 문양이 특이한 문양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지만 이것조차도 성격 지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거의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문만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간편하게 어른들이 이걸 자기 아이들이 뭘 하고 뭘 못하는지를 아주 어려서부터 규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로. 지문 가지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네. 상관관계가 무슨 학문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국내 한 업체가 네. 이걸 들고 나와서 영업을 시작했고 네.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영업에 성공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 검사를 시행도 했다. 지금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걸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우리 뭐 말씀하신 대로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근거 없는 것이 세상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 점 사주를 우리가 법으로 막진 않죠. 막진 않죠. 예. 근데 이 다중지능 지문 검사의 경우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첫째는 이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를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거. 차라리 그냥 점 사주 장명을 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 예,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근데 그러면은 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단체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 포인트인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근거 없는 결과에 맞춰서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내 아이가 아예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라는 문구도 써요. 그러니까 이미 아주 어릴 때 확인을 해서 이건 학교 당국이 이런 업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제 생각에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하던 업에서 그렇죠. 조금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걸 학교에서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네요. 이걸 구별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뭐 학교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우리 학부모도 그렇고 이게 이름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레퍼런스들이 과학자들이나 혹은 뭐 작가들이 붙으면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정말 쉽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이 업체의 그 실적이 되어서 공신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학교에서 좀 잘 알아보고 학생들한테 적응했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거 학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하에 선생님들이 이런 판단을 했는지 했던 학교가 어딘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 개인이 궁금해서 그 업체에 찾아가서 나는 그걸 믿어. 마치 그 사주의 영역처럼 네네. 하고 할 수는 있어요. 네. 혈액형을 믿는 분들이 있듯이. 근데 이걸 학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테스트하게 했다고 하는 건 저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게 학교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이제 국민의 세금이 교육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이 이렇게 과학적인 포장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점을 위해서 대규모로 쓰인다면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이 어설프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죠. 비용도 들 거 아닙니까? 비용이 들겠죠. 당연히. 네. 지금 이제 부스를 만들면서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 것이고. 지금 문자가 왔는데 6세 딸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지문으로 적성 검사 했다고 하는데. 예, 저게 지금 문제인데 애들이 지금 자기 취미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발현하거나 드러내지 못한 상황에서조차 그걸 규정해버려서 얘는 이건 하고 이건 못하니까 너는 이건 할 필요가 없어라고 부모가 전화위에 정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믿고. 이거는 이 학교 당국,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가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학교가 그걸 했다면 어떤 과학적 근거에서 했는지 따져봐야 되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비용을 내고 하는 거라면 틀림없이 업체가 만약에 10만 원 받았으면 뭐 꺾기가 있다든가 네. 이런 것도 의심해 봐야 될 대목이 있어서 그렇죠. 돈의 근데 이제 돈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건 아이들부터 이걸 과학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6세 아동이 이걸 믿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머리의 생김새라든가 혈액형이라든가 지문 같은 걸로는 결코 사람의 지능이나 적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없다는 게 없고요. 과학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리 과학인 것 같이 해도 사주 관상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기 자, 때문에. 그럼 뭐 학교가 어떤 학교가 했는지 한번 알아보죠. 네. 원정우 씨가. 그래서 밝혀지면 학교 당국에 저희가 연락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정우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진 걸로 해달라고 원정우 씨가 맨날 부탁해가지고 맨날 문자가 아침부터 오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저 이그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압니다. 저도. 네. 재밌는 상이죠. 이그노벨상은 이그노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어로는 불명예스러운. 그렇죠. 예. 이그노블. 예, 이그노벨인데 이제 노블 L-E를 뒤집어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죠. 그렇죠. 노벨에서 L-E를 뒤집으면 노블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그노블. 예. 네. 이런 명예스러운 그러니까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이죠. 패러디죠. 예. 네. 근데 재밌는 상이고 이게 이제 나름 권위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미 27년의 권위를 자랑하고 네. 이 바닥에서는 이제 과학자들도 실제로 많이 참여해서 시상 및 수상을 하는 그런 행사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별걸 다 연구했어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노벨상 발표 한 1, 2주 전에 미리 네. 김 빼는 거죠. 선제적으로 김 빼는 거죠. 김 빼고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조건 그러니까 수상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네. 할 수도 없거나 해서도 안 되는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이게 공식적인 이제 자기네들의 모토입니다. 게다가 상도 여러 개 분야에서 줘요. 10개 분야에서 수상을 네. 지금 하고 이게 있죠. 한 사람한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네. 나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에서는 웃겨야 되고 네. 그러면서도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좋다. 네, 그렇죠. 네. 뭔가 한 번 웃고 의미까지 있으면 좋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27년째 주고 있는데 이그노벨상 위원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모여서 회의 같은 건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서로 자기를 추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인데 일설에 따르면은 여기에 뭐 노벨상 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네. 진짜 노벨상. 네. 그리고 과학자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고 이런 다음에 일설에 따르면은 최종 선정은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본대요. 네,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뭐 제일 웃기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선정을 한다는 이 얘기가 상을 있고. 만든 사람도 가공인물이에요.
네. 이그 뭐 무슨 시우스 이그나시우스 노벨 이런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알프레드 노벨 진짜 노벨상을 제정한 사람의 친척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분의 유산으로 이 상을 창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 하지만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가공인물이에요. 네, 유산도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년 수상자를 선정을 하죠. 이렇게. 근데 올해 이제 수상이 이루어진 거죠 또. 올해 누가 받았습니까? 올해 이제 10개 받았지만 재미있는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제 기억나는 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 상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얘기를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물리학상이 무척 흥미로운데 네. 고양이가 고체임과 동시에 액체라는 주장을 펼친 프랑스 연구가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의 재미있는 점은 항상 논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게 몇 마디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정말 네. 과학적인 고증을 한 것처럼 다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데만 상을 주는 건데 고양이 키워본 분들은 고양이가 고체와 동시에 액체라는 부분에 좀 수긍이 가잖아요. 그 몸의 부드러움이라던가 컵에 쏙 그렇게 들어간다거나. 따지면 사람도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죠. 컵만 키우면. 예. 그러니까 이분의 훌륭한 점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어린 고양이가 나이 든 고양이보다 더 이제 더 액체스럽다는 부분을 나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는 점이고. 얼마의 컵까지 들어갈 수 있냐. 네, 그런 공식 거.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점이 아주 공식 같은 훌륭하다고 게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관절이 얼마까지 꺾인다든가. 이 정도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학상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즈 냄새를 역겨워하는지를 fMRI를 이용해서 연구를 뇌사진을 찍으면서 이거 실제로 한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돈도 들었겠네요. 네, 돈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영광스럽게도 한국인 수상자가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분은 유체 역학상을 받으셨는데 네. 커피 잔을 이제 들고 가잖아요, 머그잔을. 네. 그컵 안에 커피 흔들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 쓴 논문이 지금 이제 밝혀져서 수상이 된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데 네. 그런 영광스러운 영어로 번역을 나중에 했나 보죠. 네, 뭐 그런가 보죠. 네. 근데 커피 잔의 윗부분을 잡고 걸으면 진동수가 낮아져 커피가 넘치지 않는다든가 네. 원통형 보통 잔보다 와인잔에 커피를 넣고 다니면 잘 안 넘친다는 등의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와인잔 형태가 원통형보다 네네. 낫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올해 이제 영광의 수상을 하셨고 또 가서 이제 시상식에도 참여를 했죠. 이분은 대한민국 한지원 씨고요. 그러니까 교포가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에서 쓸데없이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걸 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계신데 고등학교 때 연구로 수상을 연구를 한 거를 미국에 가서 유학하다가 그걸 번역해서 낸다 보군요. 본인이 추천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살짝 가능성이 드는데. 가장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그 노벨상이 27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 정말 역대급 수상작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건데 작년에 수상한 것 중에 팔다리에 가짜 염소다리를 장착하고 네 다리로 걸어서 알프스 초원에 가서 염소들 사이에서 3일을 산 사람이 있어요. 연구를 한다고 한 거죠. 이분이 작년에 이제 수상을 하셨는데 시상식에 이러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래요, 목적이? 염소의 생태 이런 것들 연구하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또 논문을 내셨고 네. 3일이라는 기간이 좀 짧아서 그러니까요. 예, 한 3개월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굉장히 괴짜적인 염소들이 그래서 자기를 염소로 봐줬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팔다리 얼굴하고 몸에서 팔다리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분장을 하고 뭐 냄새도 나게 하고 좀 나름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상을 받으셨고 큰 염소로 생각했나 보죠. 네.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상을 줄만 해요. 왜냐면은 그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예를 들어서 동물 연구하면 행태를 네. 예? 동물 행동을 연구하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있어 보는 게 그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또 흔하지 않다 보니까 염소가 이제 그 벼랑에 사는 염소라든가 그런 염소들이 있는데 생명을 걸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 보면 에펠탑이 작아 보인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 심리학과 교수가 낸 논문이었고요. 이런 게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파리 네. 쪽 가실 분들은.
그런데 이분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 나름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대요. 예. 그럼요. 예. 논문이 나온 거니까요. 네. 그리고 논문을 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뭐 한 줄로 말한 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보고 그럴듯하다고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내는 사람들이 이제 박사학위자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심심한 거죠. 심심한 거. 이건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건데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왼손 손가락만 관절을 꺾음으로써 손가락 꺾기가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낸 미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위대한 점은 60년 동안 오른손 손가락 관절은 절대로 꺾지 않아서 대조군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관절이 큰 차이가 전혀 안 난다라는 거를 아무리 꺾어도 양쪽 관절 사이에 크기가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런 얘기는 아마 관절염만 연구하였다. 예, 관절염만 60년 동안 이제 살신 성인의 어떤 그런 임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1만 5천 년 전에 고대인이 그린 그 메리어리스 동굴 벽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낙설하면서 지우고 거기다 그래비티를 그린 프랑스의 보이스카우트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이분들 고고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고고학상. 15,000년 전에 네, 그거 그림을 지우고 그래비티를 이렇게 그렸어요. 15,000년 후에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잡혀갔을 것 같은데. 뭐 아마 사법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형사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문화재를 파손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그 노벨상을 받고 또 노벨상을 받은 분. 네.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데 물리학자 안드레 가임이거든요. 네. 이분이 2000년에 이그 노벨상 받은 거는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 부양 실험이었어요.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말만 들어도 이 상을 받을 만하죠.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 근데 10년 후에 스카치 테이프로 그러니까 흑연에서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하는 그 탄소 섬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건데 이게 이제 탄소 분자 한 60개 정도 결합되는 거거든요. 원자가. 요거를 하나씩 벗겨내는 게 흑연 같은 데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이 다 실패했는데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개털 뜯어내듯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뗐더니 이게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분자가. 그래서 너무나 쉽고 엉뚱한 방법으로 이걸 실제로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진짜 노벨상을. 그러니까 발상이 다른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소위 하던 대로 해서 안 된 거를 이뤄낸 거죠. 원래 과학이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학은 대부분 이게 우리나라 과학도들이 최근에 그 과학 그 수학 방식이 잘못된 것이 따지고 보면 과학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네. 입증되기 전까지는 상상력의 영역이고 추론의 영역이고 괴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거 수학자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이제 경직되기 쉬운데 사실 이그 노벨상이 그런 걸 좀 자극하자는 그런 의미도 원래 있고요. 네. 그래서 역대 사실 한국 수상자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한지원 씨까지 4명이 있어요, 사실은. 4명이요? 그 중에 이제 1999년에는 향기나는 양복을 개발한 코롱의 모 선생님이 받으셨는데. 향기나는 양복. 네. 이분은 이제 길게 수상 소감을 직접 가셔서 수상 소감 말씀하시다가 지루하다고 이제 중간에 꺼지라고.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 경제학상을 통일교회 고 문선명 교주께서 받으셨는데 왜요? 대규모 결혼식을 성사시켜서 경제적인 어떤 그 절약을 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결혼 비용을 네. 세계적 규모로 그렇습니다. 절약한. 2011년에 수학상은 우리의 1992년에 휴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다미선 교회라는 곳에 이장님 목사님이 휴거가 된다고 해서 뭐 사진 뭐 TV가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랬었죠. 예. 이분이 2011년에 뒤늦게 수학상을 받으십니다. 왜요? 수학적 추정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세상에 일깨워준 공로입니다. 이 수상을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이상한 짓들은 곳곳에서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뇌를 이렇게 가끔씩 쉬게 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차단해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수상 영역을 정해서 수상하는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엔. 네. 그리고 이 상은 지금 굉장히 커져가지고 1,200명이 관중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93년부터 미국 공영 라디오에서 북미 전역에 중계를 하고 95년부터는 인터넷 생중계까지 하고 있어요. 상은 뭡니까? 상은 보통 안 주는데 모든 게 자비 부담이지만 한 번씩
2013년에 10조 달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뭘로요? 짐바브웨 달러인데요. 짐바브웨 당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4달러였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1나노미터로 자는 황금 벽돌을 준 적도 있는데 1나노미터 황금 벽돌. 예, 물론 검증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과학 파토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과학. 예. 과학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어디까지나. 지난주에는 이제 노벨상을 이그노벨상. 예, 이건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 노벨상 예, 수상자들 쭉 소개해 주셨고 재밌었어요. 예. 좀 말이 많더라고요. 재밌었다고. 예. 말이 많더라고요라고 자기 자랑을 빵빵 터졌다고 뭐. 예. 자,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 오늘은 좀 진지한 과학 얘기하려고요. 지난주 빵 터져 성공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분간은. 네. 네. 일단 부담을 덜고. 이그노벨상 말고 노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노벨상. 예. 진짜 노벨상이 올해 이미 수상됐으니까. 예, 다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과학상 얘기만 살짝 드리면 과학상. 3가지 분야가 있죠. 물리, 화학. 물리, 화학, 생리의학상.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단 이게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특히 뭐 생리의학상, 의학상 이런 데는 예. 좀 그냥 읽어만 드리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물체가 지구의 하루 자전 주기에 맞춰 24시간 생체 시계가 돌아간다는 예. 걸 분자 메커니즘을 통해 통제된다는 게 규명됐다는데 예. 그거 그 분자 메커니즘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인류 탄생 이래로 다 아는 건데 그걸 또. 그러니까요. 예. 근데 과학은 이제 뻔하고 당연한 걸 어쨌든 규명한다는 게 목적이라 뭐 그런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상은 굉장히 좋은 현미경을 만드신 분들이 받으셨어요. 저온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야죠. 예. 네. 이게 용액 내 생체 분자 구조 결정을 고화질로 영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거 같네요. 네. 듣기도. 요 정도만 알면 되죠, 우리는. 듣기도 좋은 거 같으니까. 예. 더 들으면 오히려 헷갈릴 뿐. 예. 불만 도움이 없습니다. 되죠. 좋은 네. 현미경 개발했으면 상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물리상이군요. 그러면. 예, 물리상인데 이 물리상은 중력파 검출을 2015년에 검출. 중력파. 이게 저는 중력파 얘기 나올 때마다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라는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생각해낸 개념이거든요. 이건 개념. 혼자 그냥 상상하면서 막 개념을 이게 이렇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예. 매번 재확인되고. 근데 이게 개념이라는 게 상상을 통해 찾아낸 개념이라는 게 이게 이 양반은 상상으로도 찾았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나중에 잘 이해가 안 가. 중력파라는 게 저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물이 있는데 돌을 던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결이 파져나가잖아요. 네. 이게 파동이죠, 파동. 네. 그런데 우주 공간에도 그런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중력 파동.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가 싶은데 그게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막 물결 치듯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처럼. 그런 얘기죠. 이게 말로 들으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그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이다. 그렇죠.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런 발상을 하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논문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공식으로만 나온 거를 발견한 거죠. 예,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게? 일단 이건 다 이해하시는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3차원의 인지 경험으로는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뭐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라 한 위차원에서 봐야만 이거를 조망할 수 있는 거라 아인슈타인이 천재. 5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3차원에 살아서 2차원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이해할 수는 없고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하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네. 공간은 이런 공간 아니냐 했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합쳐져 있다는 건 이제 수학으로 보자면 네. 이걸 이제 양쪽 변을 이퀄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뭐 자세한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짬뽕돼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나중에 이해한 것처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한 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진짜 이해하기는 아인슈타인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렵습니다. 정말 네. 어렵고. 근데 중력파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중력파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력이 이제 퍼져 있는데 우주 전체 네. 거기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결이 치는 겁니다. 물결이 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중력파는 우리가 움직일 때로 다 조금씩 요동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론상으로는. 예, 물론 네. 전혀 알 수는 없고 네. 검증기로 검출할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요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적어서 네. 그래서 이걸 중력파를 검출하려면 엄청나게 큰 중력이 뻥 하고 움직였을 때 네. 질량이 네. 그때만 이제 그 요동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관측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죠. 근데 그 관측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뭘로 관측을 했냐면 2015년 관측은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한 상황이었어요. 블랙홀 두 개가. 일단 말 엄청나네요. 자체부터 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심지어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네. 블랙홀 태양 질량의 36배와 29배인 블랙홀 두 개가 부딪힌 순간에 0.15초 동안 네. 중력이 그 파가 이제 뻗어나온 겁니다. 뻗어나온 걸 13억 년 후에 우리가 관측한 그렇죠. 거죠.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이 상황이죠. 네. 이건 뭐 사람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아인슈타인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측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관측해낸 사람은 이번에 상세 받은 분은 세 분인데 킵손 교수라고 네. 인터스텔라 때 자문이라고 이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라이너 바이스 MIT 명예교수, 네. 베리 씨 칼텍 명예교수 이렇게 세 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고, 그렇군요. 네, 킵손은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제 부분을 좀 네.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검출하고 관련된 분들인데요. 이 검출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길이 4km짜리 네. 양쪽으로 4km. 예, 4km짜리 양쪽으로 L자 모양으로 된 검출기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레이저 광선을 써가지고 네. 계속 거울이 양쪽에 있거든요. 네. 거울이 반사되는 그 레이저의 그 왔다 궤적이 갔다 하는 시간. 그렇죠. 뭐, 궤적이 정확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 길이하고. 네. 요게 아주 조금 흔들리는 순간을 잡아서 계산을. 중력파가 거기서 지나가니까. 닿았다. 네네. 네, 지나갔다를 찾아낸 거구나.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옆에 뭐 트럭 지나가고 사람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다 땅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거 그걸 구분해야 되는 다 거니까. 구분해내야 되는 거니까 네. 보통 정밀한 기계가 아닌데 요걸 미국에서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두 개가 이제 동시에 검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2분밖에 남았는데 그 2년 후에 네. 우리나라에서 또 8월 달에 뭘 관측했냐면 네. 이게 인류 과학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번엔 블랙홀이 아니고 중성자별 두 개가 부딪히는 거를 네. 가지고 이 중력파를 검출했는데 네. 중력파뿐만 아니고 이게 블랙홀은 안 보이니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빛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네. 근데 중성자별은 부딪힐 때 눈으로 보는 빛이 나오고 네. 감마선, X선 다 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본 거예요. 최초로 최초로. 우리 전문대에서. 우리 천문 연구진이. 예. 물론 이제 이런 기계를 쓴 거지만. 이분들은 왜 노벨 상을 못 받았나요? 일단은 얼마 안 돼서 못 받았기도 했겠지만 아직. 예. 요거 밀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중력파 검출이란 거는 일단 있었던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훨씬 자세한 뭔가 깎여 오감 관측이란 말을 해요. 아하. 근데 이게 좀 이미 지났으니까. 일단 거기는 누가 먹었기 때문에 검출 자체는. 예, 네. 이쪽 바닥은 조금 좀 받긴 힘들어요. 새로 받기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 다 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과학과 관련된 투자들은 항상 이걸 상업화를 했냐 못했냐 가지고 그렇죠. 따지는 게 많아요. 많죠. 이번에 그 우리 독자적으로 달 착륙하겠다고 로켓 개발하는 거 네네.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거기 대해서 최근에 MBC가 이거 상업화 실패하고 있다. 달 착륙 로켓을 상업화한다는 게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쉽게? 그리고 벌써 상업화 될도 아직 만들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자꾸 상업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도 이 군사정권 시절의 얘기거든요. 진짜. 이거 다 돈 안 돼요. L차 4km씩 만들어가지고 무슨 중력파를 검출한다고 우리가 돈이 됩니까? 과학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아직도 원시적이에요. 우리가.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학자들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고 좀 긴 안목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 드리고 싶어요. 원종우 씨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자, 과학을 시사 접목시킨 후
그런 다음에 개그와 접목시켜서 세계 유일의 장르를 만들어낸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사 과학 개그. 예. 최순실 탄핵 정부에서는 개그 쪽으로 주로 활약을 하셨고. 흐름을 탔죠, 제가. 예. 다시 이제 과학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은 뭡니까? 좀 전에 그 채식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채식. 예. 예, 금육. 예, 금육. 고기를 안 드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방언으로.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훈이 정직이라면 네. 우리 방언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불가능한 것이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금육하라. 예. 네. 그거랑 좀 관련 있는 얘기인데요. 예. 당연히 디톡스 이런 거 안 해보셨죠? 디톡스라는 게 이제 몸에 독소를 빼낸다 뭐 이런 거. 예, 뭐 해독 주스 이런 예, 거. 서양에서 와서 무슨 이상한 색깔의 주스 이렇게 쭉 마시고. 야채, 채식 위주. 예.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이게 좀 이상 체질이시라서 부작용이 심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 갑자기.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계속 뭐 며칠간 마시는 거 아니에요? 밥 안 먹고? 예, 디톡스라는 말이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스, 밥 잘 안 먹고 고기, 육류 끊고 이제 각종 야채나 과일 같은 걸로 뭐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죠. 며칠간 먹는 거죠, 그게. 그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어트 하는 용도도 있고 뭐 소위 몸을 정화한다.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저건 우리나라의 시골에도 여전히 민간요법이 있듯이 그리고 또 시골뿐만 아니라 민간요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적 근거 있죠. 없지만 이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소가락 딴다든가. 네, 그런 거죠. 그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간요법 수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지. 예. 뭐 당연히 서양에도 그런 게 많은데요. 이제 원래 이제 서양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숙변 얘기 드렸잖아요. 숙변 다 존재하지 않는다. 좀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장사를 많이 해왔으니까요. 네. 그리고 너무 진실처럼 정립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진실이 아닐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오신 분들이 많고. 그렇죠. 혈액형에 따른 성격 그렇죠. 분류라든가 그 기원을 알면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일본의 작가 뭐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아무런 얘기인데. 과학적 근거 없이 얘기했던 거라고. 네. 근데 오래 쌓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화적인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디톡스란 것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나올 때부터. 그럼 이름부터 벌써 좀 수상하죠. 그 이름을 좀 얘기해. 야채 먹으면은 독소가 빠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는 고기만 먹어서 독이 쌓여서 죽었겠네요 이미. 독이 좀 쌓이신 것 같긴 한데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고. 그게 뭐 과일이나 야채즙 형태로 많이 먹고 있고 이게 무슨 그 몸에 독성 물질 쌓여 있던 것을 해독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그래서 뭐 피로 회복, 원기 회복,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이어트에 효과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많은. 그렇죠. 그건 이제 적게 먹게 되니까 몸에 독소가 빠져나와가지고 해독이 되고 뭐 몸이 건강해지고 채소를 먹는다고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일단은 이 디톡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쓸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해독이라는 뜻인데 이게 원래 의학 용어예요. 뱀한테 물리면 이거 해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몸 안에 진짜 독이 들어왔을 때 뭐 그걸 제거하는 이제 의학적인 처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독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서 이 용어를 뭐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야채 주스 같은 걸 먹는 데다 사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뭐 어떤 게 문제냐 하면 뭔가 의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의학 용어로 사용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마치 몹속에 있는 어떤 미지의 독이 제거되는 그런 혼동을 유발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건데. 뭐 환경 호르몬이나 뭐 화학적인 뭐 물질이나 이런 게 몸에 잔뜩 쌓여 있다가 이런 야채를 먹어주면 그게 싹 씻겨 내려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공장장님 좋아하시는 육류, 또 공장장님이 좋아하시는 기름기, 또한 공장장님이 좋아하시는 나트륨, 또 화학 성분 이런 것들 그리고 좋아하진 않겠지만 몸에 쌓여있을 중금속, 또 환경 호르몬, 이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로 몸속에 쌓인다. 그런 게 전제고 그런 다음에 야채나 과일이나 특정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이걸 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웬만한 물질들은요 몸이 자연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의학적인 이제 지식의 문제인데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축척이 되는 건가? 그다음 축척된다 손
제거되는 건가? 네. 이 두 개의 문제잖아요. 일단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이 몸속에서 축적된다는 그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랬으면 죽었겠죠. 다 대부분 예. 수십 년간 축적했는데 그렇죠. 죽었겠죠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생각해보면. 예. 정말로 그 제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생기는 병들은 따로 있죠. 이따이 병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이제 예. 중금속 정말로. 예. 이게 대표적인 이런 식의 것들로 언급되는 게 이제 지방, 나트륨, MSG, 뭐 각종 약품들 그리고 알코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독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음식이 몸에 어느 정도의 무리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예. 살이 찌게 한다든가. 예, 뭐 살이 찌게 한다거나 뭐 예. 피부에 기름. 몸이 이제 음식을 처리하느라고 이제 에너지를 쓰죠.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무리들이 오고 뭐 약간 독성은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간과 신장이 걸러내는 거거든요. 예. 간과 신장이 웬만한 식품 속의 독성은 다 걸러냅니다. 안 그러면 죽었겠죠. 잠깐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거죠. 예. 물론 많이 먹으면 나쁩니다. 뭐든지. 예. 그래서 뭐든지 많이 먹으면 나쁩니다. 그래서 물도 치사량이 있고 밥도 치사량이 있어요. 그래요? 예. 밥을 몇 공기를 먹으면 치사량입니까? 위가 임계점을 지나가는. 그렇죠. 예. 뭐 100공기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물도 한 50리터 먹으면 죽지 않을까요? 그렇죠. 몸이 뭐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근데 의학계에서 디톡스라고 지금 민간에서 하는 디톡스는 의학적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보고를 내거나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의학계에서는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해요. 아, 플라시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평소에 이제 식습관을 좀 멈추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먹고 하니까 그런 기분이. 학계에서는 그냥 플라시보 효과 정도. 예.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단 이게 쌓이는 게 아니고 게다가 이제 뭘 먹어서 독을 제거한다는 게 주로 이제 이런 관점입니다. 자연산 원료. 예. 뭐 식물, 천연물 이런 거를 먹으면 이제 몸에 좋기 때문에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건데 천연물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그 인류는 말이죠. 제 그 지론입니다. 인류는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수백만 년간 잡식이었어요. 네. 뭐든지 손에 닥치는 대로 고기부터 시작해 다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쌓여진 유전자고 몸이에요. 근데 갑자기 채소만 먹어봐요. 그게 몸에 좋을 리가 있습니까? 채소만 먹는다고?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자연산이라고 좋아하는 그 몸에 좋다라는 그런 관념이 너무 팽배하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자연산이 위험한 거 굉장히 많죠. 독버섯. 그렇죠? 완전 자연산 아닙니까? 보고알. 완전 자연산이고요. 그럼 뭐 맹독성 물질이 허다합니다. 자연산에. 자연산에. 예. 그래서 육류나 뭐 기타 다른 거가 마찬가지로 뭐 나쁜 성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서 자연에도 나쁜 성분이 많다. 예,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위 화학 성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과학계와 의학계의 시험을 통과한 물질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화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몸에 나쁜 게 많다 보니 또 거꾸로 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더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정반대로 자연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 그 인식이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따지자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몸에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우리가 먹는 약들이요. 예.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그렇게 화학적으로 구성한 물질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자연도 현대인이 마찬가지다. 예. 야채 섭취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야채즙 먹으면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몸에 쌓인 독을 몰아낸다거나 만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아니다. 생각은 이제 하지 말자. 이런 디톡스 기법이 거꾸로 극단적으로 가면 몸에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있죠. 있겠죠, 디톡스라는 것 중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또 채식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런 걸 오래 먹으면 몸이 허해진다거나 또 뭐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영양실조 걸리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디톡스란 게 뭐 주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어요. 커피 관장 이런 거 있거든요. 커피 관장은 예, 뭡니까? 커피로 관장하는 겁니다. 자세한 진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커피만 계속 먹어서 결국은 아니요, 먹는 게 아니고 예. 관장이란 것은 이제 커피를 주입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입이 아닌 것인 그렇습니다. 겁니까? 커피를?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 끔찍하네요. 심지어 각광도 받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하겠죠. 네, 그런 거를 거기 주입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야, 그래서 폐혈증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디톡스 하려고요. 그걸 하면 이제 커피로 장을 디톡스 한다고요? 네, 그런 관점이 누가 있습니다. 그거 그렇죠. 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하는. 네.
예, 나름 성행하고 있습니다. 야, 하여튼 이런 거 전혀 이제 도움 안 되고. 무섭네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마케팅이 만들어진 습관이 만들어진 환상에 자꾸 속는데 네. 이게 좀 언론의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상식입니다. 음식은 그냥 균형 있게 고기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체질에 따라서 아, 달라요. 예, 그렇겠죠. 네. 체질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도 사실 과학적인 논란의 문제긴 한데. 그거는 저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를 임상 대상으로 보고 판단할 때 제가 한번 그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네. 하셨거든요. 평생 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 혈관이라고. 아, 예, 평생 고기만 먹어왔다고 하니까 그런 체질이 또 있긴 있나 봐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음식은 상식적으로 균형 있게 먹으면 되고 아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을 먹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약을 의심하는데 항상 예.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아주 깐깐한 시험을 통과한 게 약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다 사람들 현대인이 게을러져서 나온 거거든요. 그냥 운동하면 돼요. 운동하세요?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그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 간사한 마음을 업체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과학을 믿자, 약을 믿자.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약이 보약입니다. 예, 디톡스 하지 말고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까지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시사, 과학, 개그 다 커버하는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사, 과학, 개그가 이제 지난 국정농단 한참일 때 사태가 그 전 세계 최초의 장르로 빵빵 터지는 그 시작이 아마 촛불을 꺼버리겠다. 네. 예, 했을 때 과연 광장에 있는 촛불을 끄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이거 계산하다가 나온 네. 거죠. 예. 그때 우연히 물리학회 분들을 만났다가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 덕을 좀 봤고요. 예, 물리학자들이 정말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했었죠 그때. 네,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진지해져가지고 예. 집에 가서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촛불 다 끄는 거 불가능하다. 예, 네. 결론이 그렇게 났었고요. 그리고는 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한번 빵 터지고 나서 계속 그 길로 가다가 할 게 떨어져 다시 과학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네. 지난주에도 저 잘 들었다는 문자가 왔나요? 맞죠? 예. 네, 잘들 하고 계시군요. 예. 댓글부터 잘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오늘 얘기는 우리 연말 되면 이제 좀 슬슬하잖아요. 마음 둘 것도 없고. 몰라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예.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마음 둘 것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소소히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오늘은 인공지능 종교가 등장했다고 해서 인공지능 종교.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인공지능을 믿는 종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거 농담인가 하고 좀 자세히 봤거든요. 이건 굉장히 미국적인데요. 굉장히 미국적이죠. 네. 미국에서 나온 겁니까? 네, 물론 미국에서 나온 거고요. 네. 구글 출신의 엔지니어가 구글 출신의 예,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는 사람인데 네. 이분이 Way of the Future라는 미래의 네. 길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설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계속 보면서도 이게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농담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이미 교회는 그가 구글에 있던 2015년 9월에 설립이 됐답니다. 그럼 이분이 구글의 AI 프로젝트의 엔지니어예요 혹시?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자율주행. 왜냐하면 그것도 이분이 AI하고도 좀 상관이 있긴 예, 하네요. 상관이 있긴 하죠. 네. 어느 분야이냐의 문제인데 그 네. 속에서. 근데 이분이 구글에서 그거를 하시다가 우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버 택시 공유. 예, 네. 그 자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와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네. 그 우버에다가 스타트업을 6억 8천만 달러에 팝니다. 어허. 그러면서 구글에서 그 AI 관련된 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것을 유출했다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본인의 아이디어 그리고 그 스타트업 사업으로 돈을 크게 번 사람은 맞고. 돈을 크게 번 거죠. 예. 6억 달러 엄청난 그렇습니다. 돈을 엄청난 벌었고. 돈을 벌었죠. 그래서 교회를 이미 세웠고.
이번에 이제 안 알려져 있다가 그 미국에서는 종교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종교단체에 면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알려진 거거든요. 아, 우리도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글하고 이제 그 우버 관련된 엔지니어였고요. 네. 이 웨이 오브 더 퓨처의 경우 교리가 나름 뭡니까 교리가? 교리 이전에 나름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이름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더 매뉴얼이라고. 더 매뉴얼? 예, 매뉴얼이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성경책이네요. 예,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농담스러운데 이 교리는 뭐냐면 AI가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지금은 없지만 조만간에 위대한 지성으로 등장을 해서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구도 잘 돌보고. 종교 그러니까 보통은 등장을 한 다음에 종교가 탄생하는데 네. 앞으로 등장할 거를 예비한 종교네요. 그러니까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가 맞이하는 아닌가. 종교네, 맞이 종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신이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파워 끄면 신이 사라지는 신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기 안 들어오면 신이 지금 응답을 안 하는데 어떡하죠? 그건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신은 이제 스스로 진화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이 되게 멋있어요. 신은 스스로 진화할 것이고 인간은 그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신을 숭배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냐면 이제 신에게서 사랑받는 노인, 그러니까 진한 선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우리 인간의 위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예요. 이상하네요. 굉장히 이상하죠. 예, 교리가 AI 옆에서 네. AI로 인해서 잘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배받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 예. 지배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이거 사이언톨로지 같은 거 보고서 사이언톨로지에 그 유명인들, 연예인들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꽤나 의심스럽고요. 본인이 정말 이걸 믿고 있는 건지 굉장히 또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인공지능 쪽 하는 엔지니어들 만나보면 인공지능 직접 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걸 안 믿습니다. 당연하죠. 네,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짠 코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이면 이게 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사이언톨로지 자체도 사실은 그 36 SF 소설가가 결국 우당탕, 오컬트, 흑마술 이런 거 빠져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우주인이 사이언톨로지라는 게 결국 우리 조상은 우주인이다. 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고 뭐 과학기술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고 뭐 이런 SF적인 세계관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절대 안 믿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류 소설가는 아니고 꽤나 유명했던 SF 그럼 작가인데. 1위라고 하죠 제가. 론 허버드라고 네. 듀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사이언톨로지를 만들 때 좀 확인되지 않은 일화들은 뭐냐면 로버트 하인라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말 초인류 SF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이제 60년대 이럴 때 얘기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내가 돈 벌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종교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아, 그거 저도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분이 자기가 뭐 어디에 빠진 게 아니고 계속 순수하게 돈을 벌 목적으로 우리 연상되는 분들도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순수하게 돈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떠오르신 분은 순수하게 돈을 향한 열정으로 대통령이 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교주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예, 지상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 각각 교주가 낫죠. 임기가 없잖아요. 그 이분은 사실 AI 종교를 만드는 분도 자신을 종신 사제로 이미 그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사제다. 죽을 때까지. AI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 계시는 본인을 통해서만 해석 가능하다. 그런 식의 얘기겠죠. 이 사이언톨로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허버드가 외계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들이 있어요. 그 계시를 등급이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그 등급을 마치 시험 치듯이 등급을 올라가려면 돈을 엄청나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그걸 묶여 있는데 이제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까지 가서 봤더니 아무 내용도 없더라. 예, 그게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등급이 올라가려면은 연 수입의 10%를 예. 11조를 바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는 우리 유명한 배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돈을 바치고 있겠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돈을 바치고 있는 거죠. 이 하버드가 만든 세계관은 밑에서는 모르다가 매우 높이 올라가면 그것을 비밀이라고 전수를 해주는데 예. 내용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몇 조년 전에 예. 지구가 138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하는 현대과학에도 불구하고 몇 조년 전에 아주 멀리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이, 근데 복잡해요 스토리도. 예. 외계인들이 은하계 독재자에 의해서 냉동돼 가지고 지구가 감옥 행성이었는데 여기에 버려진 겁니다. 저도 대충 들어봤는데 네. 이런 황당무계한 바보 멍충이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커다란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내다니 대단한 장사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이언톨로지의 어떤 그 특이한 점이 뭐라면은 오히려 높이 올라간 다음에 이 소리를 듣고 탈퇴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큐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끝까지 내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올라가 봤는데 돈도 많이 쓰고. 그렇죠. 아무 바보 같은 스토리만 있더라. 이게 1960년대, 70년대 만들어진 스토리다 보니까 또 지금 과학하고 맞지도 않고. 그 SF 작가가 쓴 소설이다 보니 소설인가 소설. 자기가 생각해낸 가장 이 지구의 기원의 비밀이라며 이거는 맨 끝에 올라야 공개한다면 꽁꽁 묶어놓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바보 같은 소리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쓴 그 다이아네틱스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 아주 약간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퍼뜨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이 종교의 신자라는 것이 놀라운 점이죠. 존 트라볼타. 네, 톰 크루즈, 존 트라볼타, 윌 스미스. 네, 윌 스미스는 뭐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는데요. 네. 이 사람들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인 뭐 리사 마리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의 이제 부인이었죠. 이런 사람도 신자고. 그걸 보면서 이 AI 이 사람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네. 이 AI 교 AI 교 정식 이름이 뭡니까? Way of the Future요. 미래의 길. 종교 이름이 그래요. 웨이 오브 더 퓨처. 네. 사이언톨로지도 아니고 이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그거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저 유사 과학 종교들이 20세기 중반 이후로 많이 생겼는데 그 라일리안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예. 라일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 교주인 이분이 라엘이라는 사람인데 예. 외계인을 이제 만났다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외계인과 만나고 그 메시지를 세계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종교인데 1973년도 75년대 외계인을 만났고 이분은 75년에 외계인의 우주선을 타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외계인이 인간 복제를 통해서 지구인을 만들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그들의 혹성도 방문하고 이제 여기서 꼭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 게 거기서 모세, 석가, 예수, 무함마드를 다 만났대요. 이분들이 꼭 있어야 되죠 거기에. 만나서 이 가르침을 듣고 물론 이 모세, 석가, 예수, 무함마드는 전부 이 엘로힘이라는 우리의 창조주인 그 과학이 매우 발전한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선지자로 보내준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쏙 빼고 외계인을 집어넣으면 되는 그 겁니다. 자리에 또 AI를 집어넣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 복제를 해서 왜냐하면 이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재밌는 점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저 사이언톨로지는 또 영혼 윤회를 인정을 하거든요. 영생을 복제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몸을 계속 얻어야 되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인간 복제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일단은 우리의 생애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몸을 복제를 해가지고 거기에 다운로드 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르면 이미 이제 이 교단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DNA를 추출해서 이제 주어요. DNA 추출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입 안 정도 이렇게 닦든가 뭐 하면 되니까 추출해가지고 주고 그것이 이제 컴퓨터에 업로드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미 교단에 가입이 되면 내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있는 거예요. 메인 서버에. 그랬다 나중에 이제 제가 몸을 새로 얻게 될 때 거기에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매우 진지하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에 이분은 사실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고 이분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서 지난번에 왜 저희가 가위 눌린 얘기 했잖아요. 외계인. 이분들이 다 이제 그 시절에 SF 영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외계인을 이제 창조주로 만들어내는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돈을 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되지만 또 한국에도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라일리안 무브먼트도 사이언톨로지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한국에도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지부가 있어요? 예, 지부가 있고요. 라일리안 무브먼트 지부도 있고요. 라일리안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무브먼트는 정도가. 오래된 거니까 네. 그 지부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한참 외계인 얘기 쓸 때 저한테 전화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다고 같이 뭘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르겠다고. 길로 가셨어야 해요. 그 길로. 돈을 벌려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 길로 가셨어야 하는데 여하간 최신 트렌드로 AI 교가 하나 나왔다. 웨이 오브 더 퓨처.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뉴스로 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운 겨울에. 제 걱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믿고 싶은 건 믿을 수 있는데 예. 전원이 나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정전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